미국의 워싱턴 DC를 겨냥해 핵미사일이 발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애니 제이콥슨이라는 탐사보도 전문기자가 핵전쟁 시나리오를 취재해 24분이란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24분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미사일이 워싱턴 DC 상공에 도달해 폭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죠. 우리도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 책 내용을 살펴보면서 생각할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책 한국어 번역판이 2025년 2월 11일에 나왔으니 아직 따끈따끈한 신간이네요. 책의 지은이 애니 제이콥슨은 LA타임스에 전쟁과 무기, 안보, 기밀에 관한 글을 기고한 기자이자 작가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신선하다고 느낀 대목이 책 앞부분에 인터뷰한 취재원 명단을 쭉 제시해 놓은 것인데요. 한번 볼까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 역시 장관을 지낸 리언 페네타가 보이고요.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로버트 켈러 장군도 있네요. 그 밖에 대통령 자문위원, 핵 개발 관련 과학자들의 이름이 쭉 보입니다. 모두 47명 명단을 실명으로 제시했죠. 그만큼 취재 결과에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 책은 논픽션 시나리오 형식인데요. 핵무기의 과거 역사와 주요 개념에 관해 충실하게 취재했고요. 미래에 일어날 일도 현재의 팩트에 기반해서 충실하게 예측했습니다. 이 정도면 핵무기와 핵전쟁에 관해 지식을 쌓는데 좋은 자료가 되겠다고 보고 오늘 소개합니다. 이 책은요, 1960년 12월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폿 공군기지 안에 있는 전략공군사령부에서 진행된 작전회의 내용부터 소개합니다. 당시 30억 명이던 세계 인구의 5분의 1인 6억 명가량을 죽일 수 있는 비밀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모였는데요. 참석자 면면을 보면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 토머스 게이츠 주니어와 국방부 차관, 미국 전략공군사령부 사령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의 국방연구공학부 차장 존 루벨도 참석했는데요. 루벨이란 인물이 80대 후반 나이로 세상을 뜨기 몇 해 전인 2008년에 회고록을 내면서 이 비밀 계획에 관한 정보를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루벨은 이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것이 대규모 몰살 계획이었다라고 비판했죠. 루벨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당시 미군은 모스크바 한 군데에만 총 40메가톤의 핵폭탄을 투하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40메가톤이라고 하면 태평양 전쟁 때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 폭발물 양의 4,000배 이상입니다. 히로시마에서는 한 번의 원자폭탄 공격으로 8만 명 이상이 숨졌죠. 8만여 명은 대부분 민간인이었습니다. 전쟁이 일반적으로요, 적군을 죽이고 적군의 장비와 시설을 파괴한다는 데 목표를 두는 것과 달리 핵전쟁은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대량으로 살상한다는 점에서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1960년에 세운 미군의 작전 계획은 소련을 중심으로 모두 6억 명을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핵공격 첫 1시간 동안 2억 7,500만 명이 죽고 그 뒤 6개월간 방사성 낙진으로 최소 3억 2,500만 명이 더 죽게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루벨은 회고록에서 이런 계획이 나치가 유대인을 상대로 저지른 대량 학살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핵전쟁 정말 무섭죠.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 미국은 원자폭탄 2발을 만들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세 번째 원자폭탄을 만들 준비를 하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원자폭탄을 개발한 미국의 로스앨라모스 연구소 연구원과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미 해군이 원자폭탄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원자폭탄이 있어야 해군이
조직을 유지하는 데 뒤처지지 않겠다라고 일종의 조직 보전 논리에서 달려들었습니다. 해군뿐이 아닙니다. 육군과 공군도 저마다 원자폭탄을 만들겠다고 달라붙었습니다. 그 결과로요,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해공군이 경쟁적으로 원자폭탄을 대량 생산했고요. 1967년에는 미국만 무려 31,255기의 원자폭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소련도 1949년에 핵폭탄 실험에 성공했죠. 그리고 대량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정말로 위험하고 불합리한 일 아니겠습니까? 핵폭탄을 단 한 발만 뉴욕이나 모스크바에 떨어뜨려도 1,000만 명 이상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핵폭탄을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냉전이 끝나고 미국과 러시아는 이런 문제점을 반성하면서 핵 군축 협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1,770기의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게 됐고 러시아는 1,674기의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게 됐습니다. 과거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엄청난 보유량이죠. 이 책에서 핵 전쟁에 관한 실제 상황이 이제 시작됩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의 인공위성은 거의 동시에 미사일에서 뿜어나오는 화염을 관측해서 사령부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2분 45초 뒤에 미 국방부, 즉 펜타곤은 경보 즉시 발사 태세에 들어갑니다. 경보 즉시 발사, 영어로는 launch on warning이라고 하는데요. 초기 경보 전자 시스템에 핵 공격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경보만 떠도 미국은 반격 차원에서 핵무기를 상대 국가에 발사한다는 거죠. 즉, 물리적으로 핵 타격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상대를 향해 핵무기를 발사한다는 개념입니다. 경보 즉시 발사 시스템은 오인이나 실수로 재앙을 불러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경보가 울린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핵폭탄이다라고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핵폭탄을 쏘지 않았는데 잘못 알고 내가 핵폭탄으로 반격하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1950년대에는 미국의 레이더가 100조대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러시아, 미국이 전투기 편대가 날아온다고 오인한 적이 있습니다. 1960년 10월에는 그린란드에 있는 레이더가 노르웨이 위로 떠오르는 달을 보고 소련의 대륙간 탄도탄 1,000개가 날아오고 있다라고 오인한 적도 있습니다. 1979년에는 시뮬레이션 실험 테이프가 실수로 미군 사령부 컴퓨터에 삽입되는 바람에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 핵공격을 시작했다라고 미군 사령부가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2000년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선거운동 시절이었는데요. 이 위험한 문제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해결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죠. 버락 오바마 후보도 나중에 조 바이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선거운동 당시에 똑같은 공약을 했습니다. 당선 뒤에 어떻게 됐냐고요? 아무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핵무기를 얻어맞고 나서 반격하면 너무 늦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론 때문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아군의 요격미사일로 적의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격미사일의 효과를 지나치게 믿고 지나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시나리오를 보면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5분 뒤에 미국은 요격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미국 본토를 지키는 요격미사일은 알래스카에 40기,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 4기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중 캘리포니아에 있는 요격미사일 4기를 발사했는데 모두 빗나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북한 미사일은 시속 22,500km 속도로, 미국의 요격미사일은 시속 32,000km로 비행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는 물체가 우주 공간에서 또 다른 물체를 찾아서 맞춰야 하는데요. 총알로 총알을 쏘아 맞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실제로 미국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요격 미사일 시험을 여러 번 했는데 단 한 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5년 뒤에 몇십억 달러를 더 투자한 다음에 직격 파괴 실험을 20차례 했는데 그중 9건이 실패했죠. 성공 확률은 55% 정도입니다. 이 책에서 요격이 실패한 것으로 시나리오를 전개했는데요. 데이터를 보면 무리가 아니죠. 핵미사일이 시시각각 날아오고 있는데요. 이때 백악관에서는 혼란스러운 논쟁이 벌어집니다. 핵미사일로 반격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전략군 사령관은 즉시 반격하겠다, 즉시 발사하겠다라고 대통령한테 승인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국방부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와 통화해서 이 사정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오해를 해서 3차 세계대전을 하게 될 것을 국방장관이 걱정하는 거죠. 중국과는 다행히 통화가 됐는데 러시아와는 좀처럼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 대통령은 안전한 지하 벙커로 이동하려고 전용 헬기를 타고 백악관을 떠납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후 23분쯤 된 시간인데요. 헬기로 이동 중에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반격을 위해 핵미사일 82기를 쏘라고 지시합니다. 그 직후 북한 미사일 발사로부터 24분이 지난 시각에 워싱턴 DC 상공에서 북한 핵미사일이 폭발했습니다. 그 섬광과 충격파로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가다가 워싱턴 주변 숲으로 추락하고 실종됩니다.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미국에서 북한을 향한 82기의 미사일은 모두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러시아의 인공위성과 지상 레이더는 미국이 러시아를 향해 전면적인 핵 공격을 시작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경보를 울립니다. 그럴 수 있겠죠. 러시아 영공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으니까. 동시에 유럽에 있는 나토 기지에도 비상이 걸려서 일제히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수집된 상황에서 러시아 대통령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러시아도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경보 즉시 발사한다라고 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핵무기를 러시아가 얻어맞기 전에 러시아도 자기 핵무기를 발사해서 반격한다는 거죠. 러시아 대통령은 최종 결심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는 신중을 기한다고 미국 대통령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느냐라고 참모들한테 물어봅니다. 참모는 아니다,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답변하죠. 대신에 미국 국방장관과 합동참모본부 부의장, 안보자문위원 세 사람이 각각 전화해서 대통령과의 통화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보고합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전화한 것도 직접 전화한 것도 아니고 그런 전화들은 모두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시점에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서 대피하다가 헬기에서 추락해 실종됐습니다. 사망이 확인되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 권한을 승계할 수도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대통령은 핵미사일 1000기를 미국과 나토 기지로 발사하라고 명령하고 맙니다. 이 책은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빌드업이란 장에서 핵무기 개발과 확산의 역사를 다룹니다. 두 번째, 핵무기 발사 첫 24분이란 장에서 핵무기 발사와 요격 실패, 오인과 실수가 겹치면서 핵전쟁이 확대되는 시나리오를 소개하죠. 세 번째 장, 이후의 24분에서는 대량 발사된 핵무기가 폭발하면서 나타내는 대량 파괴, 재앙의 양상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장, 이후에 24개월과 그 너머라는 장에서는 1000기 이상의 핵폭탄이 지구에 터진 다음에 나타난 지구에 닥친 대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책 내용을 소개하고요. 다음은 이 책을 계기로 해서 한국 현실에서 생각해 볼 점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의 시나리오를 볼까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와
가장 강력한 감시 정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핵 억지에 실패할 허점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핵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했으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안전하다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빈센트 브룩스라고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전 한미연합 사령관을 지낸 인사가 최근 어떤 세미나에서 발언했는데요.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더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의견이죠. 이 책에서 생각해 볼 더욱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핵 억지에 실패하는 것은 핵 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위기관리 체계와 소통이 부족해서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반격한다고 핵 미사일 82기를 발사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통화를 시도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쏜 미사일은 러시아 영광을 통과하죠. 미국이 러시아를 공격한다고 러시아가 오해하기에 똑 알맞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고, 당신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러시아와 제때 정확하게 소통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실패했습니다. 그게 바로 3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한반도에서도 현 정부 들어 남북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유사시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소통하는 장치로 군사 직통 전화가 꼭 필요한데요. 이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한 접경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합의로 9.19 군사합의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에 대해서 현 정부가 효력을 정지시켰죠. 이어서 북한도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기자가 쓴 핵전쟁 시나리오 24분을 읽으면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북한 위협에 맞서서 군사 대비 태세를 튼튼히 하자. 둘째로 위기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남북한 사이의 소통 시스템을 빨리 복원하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